아파트 분양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이런 시장은 처음 봤다. 어느 시행사 사장의 말입니다. 최근 분양한 지방의 어떤 아파트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25년 새해 들어 청약 나선 단지 4곳 중에 3곳이 미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새 아파트 입주율과 입주 전망 지수도 날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돈이 돌지 않아 벌어지는 유동성 위기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구 동구 신천동의 어떤 분양단지는 최근 450가구 중에 다자녀 가구 43세대, 노부모 부양가족 10세대 이렇게 50여 가구의 특별 공급에 나섰는데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T자로 시작하는 건설사인데 가뜩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또 회사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 천안 쪽을 보니까 천안 두정역 옆에 양우내안의 포스트로 이 아파트 역시 지난 1월 6일과 7일에 406가구에 대해서 1, 2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단 63명만 신청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406가구 중에 63가구 신청했으니까 결국 343가구가 아예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조차 미비한 거죠. 두정역은 천안역과 한 정거장 차이고 천안 IC 나가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분양가도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용 면적 64제곱미터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선,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선으로 비교적 좀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역시 흥행에 완전히 참패한 겁니다. 천안이라는 지역이 제가 보기엔 정말 아이러니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이고 사람들의 인심도 좋아서 살기가 참 좋은 곳인데 아파트 가격은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쪽을 가면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제가 이 아파트 이름을 읽고 보니까 참 이름이 깁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이 16글자인데 가만 보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려니까 이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에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지으려면 좀 더 길게 짓는 거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부산 에코 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헤븐 온리 러브 이즈 베스트 아파트 이렇게 한 30자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에데리 아파트는요 김해국제공항 바로 옆입니다. 총 469가구 1, 2순위 청약에서 약 4분의 1, 140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건설사들은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청약 부진, 또 미분양의 공포, 그리고 입주율마저 저조해지면서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다시 한번 이 건설업계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79.9%입니다. 생각보다 저조하죠.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의 입주율은 67.8%입니다. 입주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한 집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잔금을 내지 못하면 주택사업자들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준공일을 맞추려고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신청하고 부실공사의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준공일을 맞추려는 이유 바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고 빨리 입주해야 나머지 또 공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일을 빨리 하려고 맞추는 겁니다. 입주 전망 지수는 기준점이 100인데요. 이 100 이하면 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사실 서울에서조차도 계약 포기 물량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공사가 멈출지 예상조차 어려운 실정이죠. 얼마 전에 파밀리 아파트로 유명한 신동아 건설이 지난 6일에 법원에 해상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죠. 신동아 건설 말고도 다른 일군 시공사들도 지금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에 공사 현장이 많은 그 일군 시공사들도 긴장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분양에 성공한다고 해도 지방에서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군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멈추는 일이 많아진 건데요. 지방의 건설업체는 부도가 4년 연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1월 말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자그마치 6만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1년 12월에는 미분양 주택이 한 17,000가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하면 미분양 물량이 한 267% 정도 급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 진작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늘어야 사업성이 개선되고 또 PF 사업도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수요를 진작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요도 없는 지역에 가서 계속 지어대니까 결국 미분양이 나고 또 미분양이 나니까
이거 나라에서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칼협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가 아파트 지으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뜻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로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뛴다. 이런 논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왜 그렇게 공급을 많이 늘리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당시 일단 공급만 하면 다 사줄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계산에서 무조건 공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분양이나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워 크레인이 너무 많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 지역에 왜 저렇게 많이 짓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LH에서 땅을 싸게 매입을 해서 토지 작업을 한 후에 이 땅을 매각할 때는 최고가 입찰을 합니다. 그때 최고가를 써낸 시행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돈을 많이 주고 남들보다 더 비싸게 주고 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물릴 수가 없고 일단 또 분양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으면서 분양이 잘 되고 말고는 하늘의 운에 맡기는 겁니다. 일단 내 돈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려면 지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은 분양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결국은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게 책정해서 분양이 안 된다. 미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에 GTX A노선 출발역인 파주 운정역에 갔더니 역사 주변에 아주 빈 땅들이 많았습니다. 거긴 왜 그렇게 빈 땅이 많은가 제가 봤더니 모두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주 비싸게 낙찰받은 땅인데 시공사들이 미분양 날까봐 공사에 참여를 꺼리기 때문에 빈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땅을 살 때 빌렸던 브릿지론 이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땅이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시행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최고가로 내가 써내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 시간 경과에 따라서 금융 이자 비용이 더 얹어지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을 나중에 수분양자들이 다 떠안아야 끝나는 게 바로 개발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공급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건설업의 위기는 수요 예측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첫 번째 원인인 것이지 경기 침체가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결국 무분별한 개발이 금융 리스크를 만들고 그것이 경기 침체에 일조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나서 미분양이 나면 나라 정책이 이상하다,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침수가 되어 땅이 자꾸 사라지는 그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 현실은 새 아파트마저 준공이 끝났음에도 빈집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65세 이상 인구가 24년 기준 994만 명 정도 됩니다. 15세 미만의 인구는 548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5,175만 명인데 대략 5분의 1 정도가 노인 인구이고요. 청소년 인구는 노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65세 고령 인구가 인구의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유엔이 정한 기준대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제가 왜 인구 얘기를 머릿말에 드렸냐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무리하게 연끌했다가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오는 그 경매 매물마저 사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 동향 보고서라는 것을 보니까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510건이었습니다. 낙찰률이 3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낙찰률은 떨어지면서 경매 매물도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아파트는 지난 12월에 279건의 경매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9%만 겨우 낙찰이 됐으니까 10채 중에 4채만 낙찰이 된 겁니다. 올해 1월에 경매가 진행되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강남권의 아파트들도 많이 경매로 나왔는데 레미안 대치팰리스 유명하죠. 대치 아이파크, 개포 현대 1차 아파트, 여기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아카데미 스위트, 그리고 자곡동 LH 강남 8단지,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 패밀리의 아파트, 정말 유명한 아파트들이 다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고요. 삼성동에 그 유명한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도 지금 나왔습니다. 재건축의 대명사격인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지금 한 3채 정도가 나와 있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집주인의 채권 총액이 총 69억이기 때문에 아마 낙찰가도 엄청나게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삼성 아이파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왔는데요. 바로 이런 게 일종의 영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계속 마냥 주기장창 쉼없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과도하게 빚을 내서 샀는데 금리는 안 떨어지고 경기는 얼어붙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경매는 한 차례만 유찰돼도 감정가의 20%가 하락해서 또다시 나옵니다. 제가 분명 24년 하반기
25년, 26년에는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경매 신청 건수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24년 하반기부터 25년, 26년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여러분께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 역시 정말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26년까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2022년부터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1,000만 원이든 뭐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현금 체력을 길러 놓으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그 현금 체력 기른 이유 체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사실상 강남의 땅들도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꽤 많죠. 시행사들이 무분별하게 21년, 22년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사놓았던 그 땅들이 땅을 살 때 빌렸던 브릿지론 이자도 못 내고 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붙질 않거나 또는 다 짓는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역시 부동산 PF 대출로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경매로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할 땅들이 정부가 부동산 PF 대출 관리를 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슬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든 아파트든 경매가 나오면 받아주는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요즘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를 외치던 그분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경매조차 수요가 사라졌을까? 경매도 그동안은 실수요자분들보다 투자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경매를 이용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투자의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분들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서울 경매 지표가 확연하게 하락했습니다. 24년 11월만 하더라도 3개월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48.3%였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8.5%포인트 하락한 39.8%를 기록했죠. 드디어 아파트 경매 낙찰률 40%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찰률도 높고 낙찰가율도 상당히 높은 그 강남권에서도 경매 수요가 지금 꺾였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무리를 해서 경매를 받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한 후에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의 경우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의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만 115개 아파트가 경매가 있었고 또 대구는 288개, 충남, 충북 합쳐서 414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부산 전 지역에 지금 경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경매 법원에 가면 마트 장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반찬이나 식재료를 살 때 아침 일찍 또는 점심 뭐 이럴 때 가면 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문 닫기 직전에 가면 그 가격이 정말 싸죠. 요즘 아파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매로 아파트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출도 더 많이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를 구매할 때 시세 기준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KB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의 시세보다 감정가로 책정하니까 일단 출발이 좀 더 저렴하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때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경매는 뭡니까? 반대로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죠.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매를 찾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법원 감정가의 담보인정비율 LTV를 곱한 것이니까 결국 낙찰가 대비 80~90% 대출이 나오죠. 물론 경매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면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일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80~9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자, 물론 80~90%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위험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으면 빚을 또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럼 또다시 경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자기 자본 비율로 물건을 취득하면 위험한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있는 집도 안 팔리는데 지방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과연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저는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분명 내년 1월이 되면 뉴스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많이 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2~3개월 지나서 지금 정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언론 뉴스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보통 2달 정도 후행하는 지표들을 보고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경매가 많아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더 오른다는 말만 믿고 덜컥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 뉴스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론이나 정보를 짜맞추는 스핀 닥터들도 많고요. 또 이것을 선동하는 프로파간다스들도 너무 많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단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정보의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생각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짜, 허위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는 이게 허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죠.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재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에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모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한 40대 직장인의 얘기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일을 잘할 때가 40대죠. 업무에 관록도 붙고 또 승진 욕구도 있고 또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때가 40대 남자들인데 이때가 가장 돈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할 때기도 합니다. 물론 뭐 돈에 대한 걱정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그때 다 걱정이긴 합니다만 인생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길목이 바로 40대인데 기업에서는 40대가 구조조정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놀라셨죠? 지난 24년 10월에 실업급여를 보니까 1조 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년 전인 23년 10월에는 9천억 정도가 지급됐었는데 같은 기간 대비 9.9% 대략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24년 10월까지 실업급여 총액이 10조 700억 원입니다. 11월, 12월이 집계가 되면 아마도 12조 원이 훨씬 넘겠죠. 여러분, 실업급여가 뭔지 아시죠?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또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다음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 금액이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되는데 이런 돈이 1년에 12조가 넘게 지출이 됩니다. 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이라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24년 12월에만 실업급여 지급자가 53만 1000명입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그때 2020년 그 이후에 최대 규모죠. 여러분 53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1년 내내의 숫자가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만 이 숫자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24년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4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39만 3천명이었습니다. 제조업은 4만 3천명이 늘었고요. 서비스업은 2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유독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8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39개월 연속 증가한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좋은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고용허가제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늘어났고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입자가 반대로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 고용보험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5만 1000명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신규 가입자 4만 3000명보다 8000명 정도가 많은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실업급여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건설업계 종사자분들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4만 6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건설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초고가 분양이라고 하는 것, 또 아파트 값이 막 뛰는 것, 이게 얼핏 보면 건설 경기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빚이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실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직장에서 40대는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가장 잘하는 연령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듯이 40대 직장인은 나름 고용의 안전지대였는데 이제는 40대 50대 초반도 위험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취업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제 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이 집에서는 회사 간다고 나왔는데 정작 갈 데가 없어서 공원을 빙빙 돌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갑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2024년 4월 기준에 40대 후반에 직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51.5% 이상이 실직 직후에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창 일할 때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일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인들의 SNS 커뮤니티 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40대입니다. 재취업 중인데 가능성이 너무 없네요. 전 직장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년을 보냈는데 다시 취업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이 가히 충격적인데요. 실업급여 주니까 마음 놓고 놀다가 다시 취업하려니까 감이 없어졌죠. 하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꼭 취업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5년을 놀게 되고 5년을 놀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40대가 재취업이 안 되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바뀌었을까요? 2014년 705만 400명이었던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10년이 지난 24년 11월에는 616만 3천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10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거죠.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 줄었다. 이건 40대 100만 명은 거의 300만 명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일은요. 임금체계 특성상 40대가 경기 침체가 오면 구조조정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 구조조정 방식은 보통 나이 많은 순서 또는 업무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 이런 순서로 구조조정이 됐었는데 요즘은 40대가 이 회사 조직 구조상 항아리형 구조에서 이 볼록 나온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층을 도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40대 또는 50대 초반의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생활비 많이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들어가죠. 또 대출 이자 아직 안 끝났고 계속 감당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책임의 무게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퇴직을 했다면 다시 재취업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요즘 업종을 불문하고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고용이란 단어는요. 미래 희망에 투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란 단어는 미래의 빚을 덜어내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길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잘 해내는 일뿐이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올라가면 그것이 곧 부자가 될 수 있는 미천이 된다 였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뭐 대기업의 CEO 사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일을 정말 잘 해내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분들은 미래의 빚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이 국내 대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했는데 한마디로 최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업황이 심각하게 부진하니까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은행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디엔가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받는 것은 좋은 대출이지만 단순히 경비를 포함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것 자체가 다시 잘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에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표용호TV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준공후에도 아무도 안 사는 이 악성 미분양 누군가는 사줘야 해결이 날 텐데 지금 현재 민간, 개인들은 이걸 사줄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줄까요? 바로 정부가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LH가 지방아파트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25년에는 사회기반시설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악성 미분양은 해소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말 기준 악성 미분양이 18,644가구입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인데요. 이 중에 지방의 악성 미분양 14,802가구입니다. 거의 다 지방에 있죠.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게 다 지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 꺼진 옆집이 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층에 24평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4가구가 있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1호에만 사람이 살고 2호, 3호, 4호에는 그게 빈집이 될 것이다. 그럼 빈집을 결국 1호에 사는 사람이 이걸 2호, 3호, 4호를 다 쓸 수 있다. 어차피 분양이 안 되거나 분양이 되었다 한들 사람이 살지 않아도 전기세나 공공요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 계층을 다 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5년 새해 들어서 기존의 1주택자이신 분들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사주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 1주택자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혜택을 줘도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1주택자 중에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조차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가치 상승이 어렵다. 두 번째가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세 번째가 나중에 2주택, 3주택자를 원망하면서 적폐 취급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지 않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에는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지 않는 겁니다.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들은 분양이 완판되죠. 그런데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공급이 많은 지역은 미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LH에 12조 3천억 원, 국가철도공단에 3조 5천억 원, 그리고 공공기관도 올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7%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의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책일 텐데, 이런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지역의 건물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아주 간소화시켜서 사업의 속도를 낸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죠. 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재건축처럼 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속도를 더 내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건축 심의를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통합심의로 끝내는 것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못 바꾸던 제도를 부동산 경기 위축을 넘어 침체로 달리면서 국토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애를 써도 이게 잘 먹힐지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5천만 원을 넘긴 곳이 아주 많죠.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의 분양가 쇼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혜택을 주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미분양이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한 것을 체크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23년에는 평균 3,508만 원이었던 것이 24년에는 4,820만 원으로 무려 37.4%가 아주 폭등했습니다. 우리 소득이 1년 전보다 37% 정도 폭등했다면 뭐 이 정도 분양가 받아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분양가는 우리들의 소득 대비 너무 비쌉니다. 어쩌다가 고소득자분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막 질러서 살 때 다른 중산층과 서민층은 언감생심, 쳐다볼 수도 없는 주택 가격인데 어떻게 이게 분양이 완판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의 분양가를 체크해 보니까 부산이 2,357만 원, 울산이 2,125만 원, 대전이 2,035만 원, 대구도 2,0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이 제주도가 좀 비쌉니다. 분양가 평균가가 2,614만 원인데요. 지방 중에는 제주가 가장 비싸죠. 왜 제주가 이렇게 비싸냐 하면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건축자재나 모든 것이 육지보다는 운송비가 더 붙어서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어놓으면 팔리지는 않고, 또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급 부족 얘기를 하면서 빨리 분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분양받을 돈이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 분양가는 더 오를 겁니다. 건축할 때 각종 환경이나 안전규제 시행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물론이고 금융비용 등 간접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국에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이른바 유령 아파트들이 18,644가구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준공이 되는 아파트들 역시 악성 미분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25년에 공급이 부족하면 26년, 27년에는 아파트 값이 또 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돈이 없다, 이겁니다. 아파트 살 돈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정부든 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정화는 사실 요원합니다. 정부가 못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환율도 고환율 시대이고 저축금리는 낮은데 대출금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여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분양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은 하방 압력이 더 거셉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도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필요 시장에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인천 송도 신도시의 새 아파트도 지금 마이너스 피 천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는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초 또 24년 초에 아파트가 반등이 막 나올 때 이거 대드기 바운스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아니, 다시 오르는데 왜 내려간다고 하느냐 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요즘 드라마틱한 가격 하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매매가 지금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집 내놓으신 분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초고가 거래들을 보신 분들이 아파트 값은 계속 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도 모르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초고가 거래, 이거 거의 외국인이 사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 모르고 그냥 돈 주고 탁 질러서 사는 거죠.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도 많이 받아와서 사기 때문에 그들도 제가 볼 때는 실수하는 겁니다. 그들이 샀던 아파트도 이제 마이너스로 아마 하락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좀 꼼꼼하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안 가고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1월 3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대면으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법원행정처가 1월 3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금융권이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래등기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미래등기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 하나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등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거 말로는 간편하고 쉽게 바뀌었구나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단하게 앱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매수인에게 주담대 대출을 해준 은행과 또 매수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둘 다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미래등기 시스템이 실행되면 대면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모두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건 아무 문제 없잖아,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월 31일 이후에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을 하고 나면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것을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둘 중에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주택 거래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면으로 했죠.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등기 시스템 제도가 실시되면 대면, 비대면 교차 방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대면, 이거는 비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그동안 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면이었는지 이게 비대면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셨던 분들일 텐데 이제는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거래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잔금을 치른 뒤에 나머지 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이 법무사분이 등기소에 가서 대면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직접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을 전화를 걸거나 또 카톡을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정도로만 기능을 쓰시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앱 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은행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대면으로 주담대를 전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부 은행의 경우 주담대의 비대면 판매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시키지 않고 개인이 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안 끝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도 위험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워진 거죠.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대면 모바일이 아니라 대면 방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법원 행정처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딱 모여서 모바일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결국 뭐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이 모바일 앱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야만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면 모임을 가져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이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언제 다 시간을 맞춰서 모여서 이걸 해결합니까? 자, 지금 은행들의 경우 1월 31일 이후에 주담대 신청을 이미 받고 있는 은행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죠. 농협은행은 31일 이후에 실행분에 대해서는 주담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비대면 방식을 지금 잠시 중단했습니다. 다른 은행 역시 매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비대면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나저나 법원행정처는 이 제도를 좀 수정 보완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미래등기 시스템의 경우가 등기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정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대출과 비대면 대출의 혼용은
불가능하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면 대출보다 비대면 대출 이자가 더 싸지 않습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보통 금리가 한 4.08%에서 5.28% 정도예요. 그런데 비대면은 3.99 또는 4%이기 때문에 비대면의 금리 혜택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월 이후에 집 사려던 사람들,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멘붕에 빠질 수가 있겠죠. 제 생각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두고 어떤 분들은 법원행정처에서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한 것이다 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실행하려면 국민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홍보를 안 하고 갑자기 실행하면 이렇게 소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탁상행정, 이거 정말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에 비해 줄을 길게 서면서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 숫자가 적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화장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 화장실 숫자를 줄였습니다. 자, 또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며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를 강제하겠다 라고 했는데 정작 보니까 종이 빨대는 코팅으로 인해서 재활용도 안 되고 환경도 더 많이 파괴됩니다. 이와 같은 이런 탁상행정 정말 많이 있죠. 부동산에도 이런 탁상행정 정말 많습니다. 이 현실도 잘 모르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주 바뀌는 대출 규제, 그리고 또 해제,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세 올려서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고 또 가격의 거품을 잔뜩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무주택자분들 집을 살 수 없도록 좌절하게 만들고 또 언제는 미분양 받아주면 이주택자도 부동산세 낮춰준다 라고 해놓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는 또 다주택자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탁상 행정도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정책도 다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법은 사람들이 고무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줄법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인구 정책만 봐도 무조건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에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 몇 푼 주면 아이를 막 낳는 것도 아닌데 내 돈 아니고 나라 돈이라고 일단 무조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탁상 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기차에 추돌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대체 이 어디에서 왜 추돌 사고가 많이 나는지 한번 살펴봐라 했는데 보니까 기차 맨 끝칸에서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추돌 사고니까 뒤에서 들이받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기차 맨 뒷칸을 없애면 추돌 사고가 줄어든다 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차 맨 뒷칸을 떼어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차 맨 뒷칸을 떼어놓는다고 기차 맨 뒷칸이 없어집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